오늘은요 중소기업 중앙은행 자금을 운용하는 노란우산 공제본부에서 성상현 금융투자부 과장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성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 반갑습니다. 첫 출연이신가요? 네, 제가 구독자이긴 한데 아, 네, 출연은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예. 아니, 저도 성 과장님 뭐 초면입니다만 썸네일에 올린 사진 보고 아니 웬 배우를 데려다 놓고 뭘 하라는 거야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배우 예. 특집인가라고 저도 아, 이제 잠깐 감사합니다. 생각을 했는데. 네, 회사 입사할 때 네. 신묘를 기어서 찍었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새해 거래하고 나서 오늘이 이틀째였습니다만 오늘 진짜 대부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그러실 거예요. 영국 갔다 왔다. 네, 오전에 막 그렇게 빠지는 거 보고 이건 뭐야 싶었는데 말이죠. 네. 근데 저 오늘 아니 운영하시는 분이 준비하신 자료도 만만치 않고 아니, 배우들은 뭐 하고 이코노미스트는 뭐 하라고 다 하실라 그래. 아니 근데 한 가지 여쭤보겠는 게 네. 중소기업 중앙회는 알겠어요. 네. 근데 저 노란우선 공제는 뭐 하는 데입니까? 저는 TV 광고를 봐도 잘 굉장히 모르겠어요. 많이 봤는데 우산은 많이 봤어요. 노란우산. 네. 그 김준현 씨하고 양지현 씨 막 노란우선 들고 네. 하는 거는 봤는데 네. 우산만 기억나요. 올해부로 광고 모델을 정준호 씨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준호 씨로. 아. 중소기업 중앙회가 경제 5단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고 있는 공제 자금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2017년도에 중소기업 중앙회에 입사를 할 때는 자금이 한 7조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한 22조 정도까지 지금 성장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네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제회 중에서 자산 규모가 교직원 공제 다음으로 지금 2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란우산 공제에 대부분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들 노후자금. 네. 예, 그래서 이 자금은 절대로 잃으면 안 되잖아요. 예, 나중에 그럼요, 소상공인들이 그럼요. 폐업을 하거나 이럴 때 마지막 퇴직 그 노후 자금으로 쓰시는 자금들이라서 네, 네. 다른 데보다 조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저희가 수익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좀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서 운영. 소상공인들이 그러면은 저기 무슨 우리 적금 붙듯이 네, 그렇게 네, 이게 세액 공제도 소득 공제도 되고 소득 공제도 네, 되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예. 이게 나중에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차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 노후의 보류 자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은행 예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애청자 무명 씨님도 저도 가입자요. 금결님도 저도 노란우산이요.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노란우산 가족들이 많았네요. 그러시구나. 네. 가입자가 지금 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100만 명. 네, 예. 100만 소상공인들을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까먹으면 안 될 돈입니다. 네. 뭐 국민연금이나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맡고 계신 업무는 제가 지금은 해외 주식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도. 네. 제가 알기로 처음 시작은 채권 쪽으로 시작하신 걸로 아는데. 네, 제가 원래 첫 직장은 이제 증권사에서 예. 채권 트레이딩을 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채권 공부를 그때 당시 한 5년 정도 제가 채권 트레이딩을 하면서 예. 현물, 선물, 스왑 거래를 다 해봤고 그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채권을 좀 접목을 시켜서 주식을 어떻게 투자를 할까가 제 오늘 그 발표 자료 내용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해외 주식 담당이시면은 작년 한 해 많이 꼬달파셨겠다. 네. 잠 못 이루는 365일 제대로 잔 셨을까요?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잔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또 밤에 책임감이 계속 지표 보고 막중해서. 있고 네. 주식 왜 빠지지? 왜 빠지지? 그렇다고 뭐 잠 안 자고 본다고 해서 빠질 놈이 안 빠지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몸만 안 좋아졌습니다. 몸만 하면 이제 그래도 작년 한 해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잠 못 이루면서 분석하신 내용들이 또 오늘 많이 녹아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네. 오늘 1시간 안에 예. 압축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준비하신 자료 예. 볼까요? 시작할까요? 네. 먼저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서 증시가 매우 지금 약세장으로 지금 이미 베어마켓 장으로 일단 들어왔다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게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파란색 선은 과장님, 네. 그 앞페이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제목 한번 보여주고 가시죠. 네네. 일단 제목은 불안과 기대의 교차. 네, 이게 그렇긴 합니다. 위기와 기회 사이. 그러니까 올해는 위기도 있지만
분명히 기회도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이 빠진다 오른다 이렇게 예언하기보다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면 올해를 잘 선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뭐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올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 그 파란색 선이 예. 미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예. 그리고 빨간색 선이 미국의 물가 지수입니다. CPI 지수. 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올해처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빠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 시장에서는 항상 약세장으로 진입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970년대부터 지금 시장과 비슷했던 적이 언제인지 제가 점선으로 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빠지고 빨간색인 그 물가는 물가 오르고. 지수는 오르고. 네. 그래서 이게 다 보면 7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까지 포함해서. 그러네요. 네. 네.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게요. 네. 네. 그런데 그 7번 모두 지금 하늘색으로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요. 예. 7번 모두 경기 침체로 다 빠졌었거든요. 이게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서 네네. 베어마켓 랠리로 진입했던 시장은 모두 다 경기 침체로 빠졌습니다. 네. 예. 네. 근데 이게 약세장을 제가 1970년 다 그려놨는데 약세장 기간이 있고 경기 침체 시기가 있고 경기 침체 기간이 있잖아요. 네. 경기 침체 시기에 없음은 경기 침체로는 빠지지 않았지만 S&P 하락률은 20% 이상이 넘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색으로 다 칠해 놓은 부분들은 다 경기 침체로 빠졌었거든요. 예. 근데 네. 이때 시기의 공통점들이 다 보시면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그 제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것처럼 네.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빠지고 물가는 올리고 그래서 연준은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더욱 인상시키고 경기는 그 기준금리 인상 때문에 더욱더 위축이 되고 결국은 이게 경기 침체로 빠지면서 연준은 금리 인하로 다시 방향을 돌렸거든요.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선제적으로 오면 이게 연착륙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려면 당연히 연준이 지금 올리고 있는 물가가 잡혀야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네. 물가가 아직 안 잡힌 상황에서 시장이 부러지면 그때는 이제 경착륙 시나리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경기 침체로 진입을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냐 안 하냐가 지금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고 네.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을 때 이게 마일드하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좀 하드하게 끝날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세 가지 좀 주안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냥 딱 보시면 그냥 이렇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 그래프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경기 선행 지수의 저점은 항상 금리 인하할 때 나왔다. 지금은 금리 인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경기 선행 지수가 빠질 시기는 조금 더 남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주식의 저점은 경기 선행 지수 저점보다는 조금 빨리 바닥을 잡았다.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더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주식의 저점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올 수는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이 수치가 98 정도 돼요. 네. 근데 과거에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한 95 정도가 가장 시기가 안 좋았을 때도 95까지 빠지고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98에서 95까지 지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약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이게 3포인트가 어느 정도 시기에 빠졌을까라고 보니까 과거에 좀 제가 그 히스토리컬을 보니까 한 6에서 8개월 정도면 한 3포인트 정도가 더 하락을 했다. 네.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올해 지금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앞으로 향후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바닥을 잡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주식의 저점은 그것보다는 좀 더 빨리 오지 않을까라고 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연준은 네. 금리를 지금 왜 올릴까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물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작년부터 그냥 전 세계 사람들 엿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지도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 네. 빨간색 그래프가 예. 미국 CPI 지표거든요. CPI. 네, 그리고 전년비. 녹색이 미국의 핵심 CPI.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파란색 그래프가 연준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네. 그 연준도 뭐 미시간이든 뭐 애틀란타든 뉴욕이든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가지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떤지를 판단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이고 음. 물론 올해 작년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CPI 지수가 꺾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절대적인 수치는 지금 높은 상황이라서 연준이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연준도 사실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완전 고용 그리고 금융 안정 이 세 가지가 연준의 목표거든요. 네. 예. 그런데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게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연준이 왜 이렇게 강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하느냐 그걸 봤을 때 연준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고용이 탄탄하다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그래프가 이제 제가 가져온 게 구인 배율이라는 그래프인데요. 결국은 실업자 수분의 빈 일자리 수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인 배율이 한 1.7배인데 이게 어떤 것을 뜻하냐면 한 명의 실업자에게 1.7개의 일자리가 주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 회사가 안 좋아서 네. 사람을 자르는 것보다 지금 여전히 회사들은 뽑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냥 안 뽑고 말지 사람을 자르진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생각만큼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는 잡되 실업률은 물론 조금은 올라오겠지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연준의 주장이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나중에 또 뒤에서 그래프로 이 구인 비율이 과연 기준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안 빠질지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또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예. 과장님. 네. 그 다음 그래프 가기 전에 요 앞에 슬라이드 한 번만 더 가보시죠. 네.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성 과장님 가져오신 이 자료에서 이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네. 아 진짜 화가 나네요. 제가 뭐에서 화가 나느냐 하면은 네. 예를 들어서 저 빨간색의 CPI나 네. 초록색의 저 근원 CPI, 핵심 CPI 저게 저렇게 연방기금금리보다 높은 상태. 네. 그 상황에서 금리를 뭐 올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언젠가 저 뭐 비슷한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든지 그 와중에 인플레가 낮아지든지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기 보니까 2000년 시작하기 전에 네. 그리고 또 금융위기 오기 전에 네. 얘들 금리 올리는 꼬라지 보소. 물가보다도 쉴 데 없이 더 많이 올려갖고 기어이 그 2000년에 장 부러지게 하고 2008년 그 상황을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이게 샤워실의 바보라고 하는데 연준은 물가가 올라가는 걸 가장 겁내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조금 오르면 우리는 무조건 기준금리를 물가보다 위로 당겨서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는 당시에 주식시장이 막 올라갈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장은 탄탄하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려도 우리는 버틸 수 있다라는 거를 얘들은 뭐 확실한까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가 70년대부터 돌려보시면 기준금리를 물가보다 높게 유지를 해야 실제로 물가가 잡히더라고요. 그게 기준금리를 그랬나요? 물가보다 낮게 유지를 하면 물가가 계속 다시 튀려고 합니다. 이게 물가가 살아있는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물가를 아예 그 금리를 팍 올려야지 그 사람들이 덜 쓰고 이제 물가도 떨어지지 이게 어중간하게 올리면 사람은 이게 살만한데 되면서 더 그러니까 그래서 물가가 계속 튀는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지금은 제가 2000년부터 그래프를 갖고 왔지만 과거에 70년대부터 그리고 뭐 1950년부터 돌려보면 물가보다 항상 기준금리를 위에서 운용을 하면서 얘들은 이제 물가를 통제를 했었거든요. 네. 그거를 걔들은 그 데이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이 있을 거예요. 물가가 튀면 금리를 올린다. 대신 그 금리는 물가보다 위로 올린다. 네.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물가랑 기준금리의 그 갭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여기서 딱 멈춘 상황에서 물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계속 물가는 떨어지지만 그것보다 기준금리가 높을 때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성장이 버텨준다라는 가정하에. 네. 네. 성 과장님 이 네. 말씀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우리 굴매님이 네. 선의로 해석하면 샤워실의 바보인데 네.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미필적 고의 내지 실수를 가장한 고의로 보인다. 아유, 이 블랙 만든 게 누군데? 저가 실컷 만들어 놓고. 예. 예. 아유, 이게 항상 예. 저금리로 유동성 다 풀어놓고 그러니까요. 네. 예. 물가 올라가니까 금리 올려서 그 저금리 유동성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가 갑자기 기준금리를 1년 만에 이렇게 올려버리면 지금 그 전에 대출했던 사람들은 지금 힘든 상황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다 그렇죠. 뒤통수 맞은 느낌이죠. 네. 미리미리 네. 대응하지 않으면 네. 이제는 뭐 살 수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기준금리를 올릴까 해서 이렇게 물가 그리고 두 번째가 고용. 네, 고용. 고용이었고 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연준의 판단이 맞았을까?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채권 시장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선도 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미래의 금리가 어디에 가 있을지를 시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그 3개월마다 이제 FOMC를 통해서 금리를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점도표를 찍잖아요. 네. 그 점도표와 지금 시장이 괴리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2월 달까지는 점도표대로 시장 금리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가 상단이 4.5%거든요. 예. 네. 그런데 한 2월 정도 되면 그 기준금리가 한 4.75에서 한 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시장은 지금 연준은 기준금리 종착점을 5.25 정도로 잡고 있는데 네. 시장은 지금 5%는 못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큰 거는 연준은 기준금리를 올해 내내 유지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지금 9월 달 이후로 기준금리는 인하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만 하면 되는데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게 지금 예상이나 네. 네. 아니면 채권 시장에 플레이어들이 모여갖고 네. 야 우리 한번 토론 한번 해보자. 네. 연준이 저 5.25라고 찍어놨는데 갈 수 있을까? 네. 안 갈 것 같지? 하는 설문조사가 아니고 네, 설문조사. 이거 아닙니다. 지금 돈 태운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돈 태우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채권 좀 오래 거래해봤잖아요. 네. 이게 그냥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연준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너무 과하게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기준금리를 이미 5.25까지 올린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올해 9월부터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이제 베팅이 들어가면 그때는 대부분 채권 시장이 맞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를 아직 덜 올렸잖아요. 지금 올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시장은 이미 인하 프라이싱을 한다는 거는 좀 시장이 좀 앞서 나간다고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미국제 10년물 금리도 한 4.4까지 올라갔다가 3.4까지 랠리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다시 좀 한 예. 50bp는 되돌렸습니다. 그게 그런 부분 시장은 좀 한 발 앞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여기서 그래서 2월 달에 FOMC에서 우리는 5.25까지 올릴 거야. 그리고 그거를 길게 유지할 거야라고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이 지금 시장의 프라이싱은 다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다가오는 FOMC 1월 31일, 2월 1일 날 2월 달에, 있는 예. 원래 첫 FMC에서 네, 기존의 그 higher for longer 갖다가 네. 계속 주장하면은 네, 시장이 이제 한풀 꺾일 수 있다. 네, 금리는 다시 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좀 다 말씀드리겠지만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네. 이거는 뭐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2022년도에 미국 주식의 대부분 하락은 그 P 멀티플이 이끌었다. S&P 500을 지수를 뭐 4천이든 4천을 만들어낼 때 예. 그 계산하는 방식이 EPS가 주당 EPS가 얼마냐 그리고 지금 멀티플이 얼마냐 주당 EPS 지금 한 22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멀티플이 있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멀티플은 꺾이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22배였는데 지금 16배까지 작년에 갔다가 다시 17.5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지금 최근에 거래 하락은 그 지수의 하락은 멀티플이 이끌었다. 향후 앞으로 뭐냐? 그럼 EPS 하락을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그 뒤에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2024년도 제가 주식시장을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네. 저는 리세션은 진입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세션이 연착륙이면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착륙이면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 시나리오는 리세션이고 네. 이게 마일드하게 끝나냐 아니면 좀 하드하게 끝나냐. 그래서 뭐 저는 뭐 긍정적인 시나리오나 부정적인 시나리오나 다
뭐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그렇겠죠. 좀 말씀을 좀 네네, 드리려고 대응 방안이 하는데 있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대응해라, 이건 이렇게 대응해라 이거보다는 네. 예. 일단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 좀 말씀하시는 좀 말하려고 하는 것들은 네. 일단 연준과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프가 미국의 수입 물가와 미국의 물가 지수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 네. 이 세 개의 지표인데 연준은 항상 고금리와 강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미국의 수입 물가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 검정색이 달러 인덱스 지표인데 네. 이 검정색 달러 인덱스 지표를 달러를 엄청나게 강세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빨간색인 미국 수입 물가가 보시면 이제 확 고점을 꺾이네. 찍고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 수입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 CPI 지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강달러 고금리를 유지하려고 했었고 예. 이게 11월 정도쯤에는 뭐 BOJ나 같이 좀 정책 공조로 지금 달러 약세로 좀 가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만약에 인플레가 또 튀려고 하면 아니면 인플레가 생각보다 덜 빠지면 다시 강달러로 갈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어서 네. 지금의 그 약달러 현상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구인 배열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국은 졸트에 의해서 발표하고 있는 채용 공고 건수랑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회사들이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냥 채용 공고가 떨어지면서 끝날 것이다, 시장은.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채용 공고 이렇게 많은데 기업들이 그냥 안 뽑고 말지 데리고 있는 사람 굳이 자를 이유는 없다. 그래서 실업률은 지금 3.5% 정도인데 올라가봐야 4.4. 이 정도로 그냥 끝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다 잡히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제 피벗을 할 것이다. 이게 그 골드만삭스에서 보고 있는 네. 그 연착륙의 또 전망. 골디락스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아까 전에 그 제가 기준금리랑 물가랑 말씀드렸는데 이게 1980년도에 연준이 그 물가를 잡고 증시 반등에 성공했던 시기거든요.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그리고 보라색이 미국의 CPI입니다. 네. 이때도 보시면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높게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그러네요. 네. 물가가 오르려고 하면 기준금리 또 올리고 떨어지면 그 비슷하게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면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았고 그 뒤로 증시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990년도인데요. 이때도 보라색이랑 파란색 그래프 보시면 물가가 높을 때는 기준금리를 높게, 물가가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네. 1990년에서 한 94년도까지는 증시의 안정적인 기틀을 만들어내고 물가를 좀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그 뒤로 1995년부터는 이게 팍스 아메리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가장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S&P 네. 500이 엄청나게 네. 많이 올랐던 그 장을 만들어내면서 끝에는 IT 버블로 터졌죠. 그래서 이게 물가를 잡으려면 기준금리를 물가보다 높게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연준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도 물가보다는 기준금리를 높게 가려고 아마 그 할 거예요. 그 네. 고용이랑 성장이 부러지지 않는 한은. 그래서 차라리 그 말씀은 연준이 점도표로 지난 12월 달에 찍었던 뭐 5.25까지 금년 내에 5.25까지 금리를 올리네 하는 걸 채권 시장이 믿지도 않을 뿐더러 네. 그 높은 금리를 갖다가 한참 동안 유지할 거야 했는 그 말도 아유 됐고요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까지도 프라이싱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뭐 진짜 물가 수준보다 더 높은 금리가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었고 연준은 이걸로 지금 수십 년을 갖다가 100여 년을 갖다가 보내온 연준이니 네. 이번에도 그렇다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있죠. 예. 그래서 이게 테일러 준칙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5에서 6 사이로 그 하라고 지금 밴드는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연준이 5.25를 찍는 게 그냥 대충 찍는 게 아니라 그 연준 위원 12명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 물가를 잡으려면 5.25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고 그거를 한동안 유지를 해야 지금 물가가 5.5% 아래로 CPI 기준으로 5% 아래로 떨어지고 그게 4, 3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 지금 말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물가가 만약에 2%가 아니라 한 3%, 뭐 3% 중반까지 떨어지면 기준금리를 조금씩은 인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로는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또 물가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연말에는 지금 채권 시장이 프라이싱 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향후 지금 2월, 3월에 FOMC까지는 지금 하는 프라이싱들이 좀 과도하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과장님 지금 오늘 퇴근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저기 뭐 들다 보셨는지 모르는데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아세요? 지금 유럽장하고 아, 좀 오르고 있나요? 아주 뭐 난리 뻐끔이에요. 지금 뭐 유럽만 확확 올라가고 네. 갑자기 지수 선물 미국도 잔잔하던 미국 선물이 뭐 지금 뭐 1%대로 가고 달러는 이상하게 강으로 가는데 유럽하고 지금 아직 개장 전입니다만 미국하고 금리가 뚝뚝 떨어져요. 네. 국채 금리가 네. 희한합니다. 이거 연초에 변동성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오늘 기사에 그렇게 떴어요. 연준의 이제 위원들이 좀 변경되거든요. 네. 매파가 좀 줄어들고 중도파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사실 1월은 제가 미국 사실 12월 달에 미국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예. 네. 근데 미국의 EPS 있잖아요. 그가 4분기 EPS를 애널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빼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곧 발표가 시작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빼놓으면 이것보다 잘 나오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1월 달은 장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좀 위험한 시기는 한 2분기에서 3분기이지 않을까. 그때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그 리세션에 대한 그 우려가 다 같이 모이는 시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장이 좀 올라가면 주식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네네.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은요?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야, 밀당을 잘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발음이 어렵다. 춤셔님. 춤셔님. 네네. 이게 혹시 저 범죄도시 저 마석도 형사가 말했대. 야야야 숨쉬어 그긴가. 어쨌거나 춤셔님이 인사이트가 똑 부러지네. 좋다. 고정 가자 이러시네.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성 과장님 같은 이런 식의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거예요. 네. 빙빙 돌리는 것보다. 네. 제가 좀 뭐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제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항상 저는 주식 시장을 분석할 때 논리적으로 보자. 이 감으로 가면 제가 트레이딩을 5년을 해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했었는데 감으로 해서는 롱런 할 수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뭔가 근거에 의해서 하면 롱런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사람들이 틀려도 얘는 이상한 애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근거를 이제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알아봐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들고요. 시청자, 예, 저도 인포맥스 구독자고, 저 인포맥스 단말기를 저희가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래프를 요즘에는 인포맥스에서 많이 제공을 하더라고요. 예. 옛날에는 많이 선도분 이런 것도 좋아졌죠. 몰랐는데, 예,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다른 단말기도 썼고 했는데 요즘엔 인포맥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 훈훈한 분위기 좋습니다. 아니 그 말씀은 맞아요. 예전에 인포맥스가 그거는 저 어떤 뉴스 꼭지는 제일 많이 네. 올라오고 속보성이 있었고 한데 약간 차트 기능이 떨어졌는데 네, 그거 맞아요. 좋아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뭐 전화하면 바로 고쳐주더라고요. 바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포맥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사랑합니다 인포맥스. 네. 근데 확실히 막 젊음이 좋다. 왜요, 성 왜요? 과장님 지금 네. 눈길을 주는데 네. 승희 씨한테 9할, 나한테는 1할. 어? 대화 중에 승희 씨한테만 아, 한 90% 그랬나요? 쳐다보고 아닐 나는 거예요. 한 10% 정도 혈깃 한번. 아 제가 열심히 쳐다봐서 봐주신 걸 수도 있어요. 이상한 질문 하실까봐. 그래요. 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 빼입시다. 제가 마음이 편하셨던 거예요. 오케이 인정. 네네네. 아,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멀티플로 하락을 했고 EPS 조정이 될지 안 될지 예전에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어요. 근데 그때 78년에서 82년까지 증시가 그러니까 멀티플로 빠지긴 했지만 EPS로 추가 조정은 안 됐거든요. 네. 그때 보시면 미국의 기업들이 얼만큼 잘 버텨주냐, 버텨줄 수 있냐가 이번에 키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EPS 조정이 10%, 20% 돼야 된다. 사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때처럼 기준금리를 20%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S&P의 EPS는 유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2023년이 이게 유지가 되면 지금의 하락장은 아마 마일드하게 끝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큰 조정이 있다고 하면 증시의 밸류에이션 조정은 좀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적 시나리오인데요. 아까 구인 배율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른쪽 그래프가
이게 최근에 그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나온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얘네들이 하는 말이 구인 배율은 결국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구인 배율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때 이후의 시기거든요. 네. 그때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준이 대규모 경제정책을 시행을 했었고 그때 미국 경제는 매우 강했고 인플레 매우 높았어요. 예.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예. 근데 당시에 올린 이유가 그 얘기였어요. 노동은 타이트하고 구인 배율은 여전히 높다. 이때도 구인 배율이 그 검정색 그래프가 구인 배율 그래프인데요. 예. 네. 지금 거의 이때 당시에 2 정도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자 한 명당 2개의 일자리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구인 배율이 갑자기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1963년에 밀턴 프리드만이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준이 통화 정책에 대한 외부 시차를 잘못 계산했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게 구인 배율로 그러니까 실직률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시차를 두고 올라가는데 연준이 네.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기준금리 너무 빨리 올렸다. 근데 지금도 놓고 보면 구인 배율이 높으니까 우리는 금리를 올려도 된다. 연준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때 논문을 보면 이번에 그 구인 배율이 높은 것도 결국은 기업들은 안 좋아지면 뽑지도 않고 사람도 자를 것이다. 예, 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쪽이 경착륙 시나리오고 네. 레리 서머스 교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리 서머스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7.5%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당연히 잡힐 거고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텐데 이게 경착륙 시나리오로 가는 시나리오다. 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잘못됐다. 너무 빨리 올리는 건 잘못됐고 너무 많이 올리는 건 더 잘못됐다. 빨리 내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요? 서머스가? 예, 레리 서머스. 예. 그래서 한때는 금리 안 올린다고 난리치더니 연준 보고. 뭐 이게 그 연준도 워낙에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서머스도 제일 빨리빨리 놀라시는 움직이는 것 건가요?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 좀 왼쪽 그래프는 지금 그 1년 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냐 아니냐를 파란색 그래프는 연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래프고요. 빨간색은 지금 민간에서 이제 서베이로 집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과거에 보면 그나마 이게 뭐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올 것 같은데 시장은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 과거에는 파란색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빨간색은 어이쿠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시장은 경기 침체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연준은 경기 침체 확률이 07년도에 보시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0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가 터지면서 빨간색이 급격하게 올라갔어요. 반응이 네. 네. 그리고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 이 2020년도 코로나 때는 보면 빨간색이 올라가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지 않으면서 터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또 다시 말해서 보면 반응은 급작스럽게 네. 급격히 많이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잠잠하다. 시장은 항상 네. 화들짝 놀라면서 다 팔아버리니까 침체로 빠지면. 그런데 지금은 2022년을 보면 연준 파란색 그래프가 이게 지금 최근에는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네. 네. 사실 작년 중반기만 해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빨간색 그래프는 이미 거의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 예.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구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허. 일단 시장은 이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진짜 침체로 빠졌을 때 과연 시장이 또 화들짝 더 놀랄까?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이게 연준의 경기 침체 모델이 40% 이상으로 올라가면 항상 위기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38%까지 올라가거든요. 이게 매달 발표되는데 네. 다음 달에 40%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침체에 대해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그래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방금 저 그래프는 또 이런 인사이트를 줍니다, 성 과장님. 네네. 그래 저 뭡니까 왼쪽 저 빨간색 민간에서의 경기 침체 확률이 제일 먼저 팍 튀었던 데가 저 밑에 08년입니까? 네, 금융위기 때. 네, 금융위기 때. 넉넉히 있다가 이제 화들짝 놀랐고 네. 시장 작살났고 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네. 연준은 슬슬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도 네. 조금 뜨뜻미지근하다가 어뜨거라 했었고. 네.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연준이 예상하는 경기 침체 확률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경기 침체에 올 거야 하고 있다는 네. 얘기는 네. 뻔하죠 뭐. 그러면은 하방 쪽으로 배팅 해놨겠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작년 보면 포머 랠리도 많이 나오고. 포머 랠리. 네, 그 포머 발음 괜찮았습니까? 포머. 굿. 예. 네, 그래서 중간 중간에 랠리가 나왔었어요. 예. 그게 너무 심하게
하방에 베팅이 되어 있으면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풋옵션에 대한 비율도 있고 그 너무 이게 너무 하락 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으면 조금만 상승이 나와도 이게 자기들은 어나인딩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추세적으로는 하락인데 중간중간에 랠리가 크게 나오는 게 너무 많은 포지션을 그쪽으로 베팅이 되어 있으면 이걸 좀 끊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포보가 나오지 않았는가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너무 다 이렇게 빠진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이제 쇼트 많이 치고 네. 개인들도 풋옵션 거래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 하락에 대한 베팅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쇼치기가 참 편해졌어요. 옛날보다. 네. 하다못해 미국도 뭐 네. SQQ 같은 거 막 하면 되고 네, 맞아요. 그죠? ETF도 있고 꼭 옵션이 아니더라도 네, 맞아요. 국내도 뭐 꽃버스 있지 뭐 하니까 예. 개인들 뭐 요즘에 네. 뭐 더 잘합니다. ETF 종류 다 네. 알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경기 침체는 일단 전제로 하고 근데 그게 경착륙이 될 것이냐 연착륙이 될 것이냐에 네. 대해서 각각 지금 짚어봤잖아요. 네. 그럼 개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그 시나리오 두 개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는 지금부터 경착륙. 시작입니까? 네, 그렇습니까? 경착륙의 장수가 더 많아요. 어.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착륙을 보고 있고 경착륙이 뭐 무조건 온다는 아니지만 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좀 그리고 경착륙이 오는 거를 좀 어떤 지표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시간 혹시 얼마나 많이 남았나요? 지금 저희가 한 23분 20분? 예, 예, 정도의 예. 시간이 네, 있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너무 시간이 부족하면 끊어주세요. 네, 중간중간. 네. 이게 EPS인데요. EPS가 제가 S&P EPS를 추정을 할 때 저희가 모든 기업을 다 바텀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컨센은 받고 있지만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어떤 지표를 보면 가장 좋을까라고 좀 저도 많은 리서치를 해봤는데 가장 선행 지표로 쓰기 좋은 게 그 ISM에서 발표하는 미국 비제조 그 PMI 지수입니다. 이게 ISM에서 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하고 비제조업 PMI 지수 발표를 하는데 네. 이게 50 아래로 내려가면 경기 위축이고 50 위면 호황이거든요. 근데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던 이런 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ISM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추세가 50 아래로 꺾이면 거의 밑으로 내려가고 이게 07년도부터 그린 데이터인데 그래서 저는 미국 비제조업 그 PMI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가면 실질적으로 EPS가 큰 폭으로 조정될 수 있다. 지금 오른쪽이 EPS 지금 추정치인데요. 네. 이게 빨간색이 2023년도에 대한 애널리스트 추정치 컨센이고 네. 파란색이 이제 2022년도의 그 그래프였는데 이게 빨간색 보시면 최근에 10월달 정도에 큰 폭으로 조정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네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보다는 5% 올라가는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뭐 리세션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도 기업들은 5% 전년보다 5%를 더 잘 벌 것이다. 사실 2022년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 네. 미국 기업들. 근데 그것보다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거면 좀 과하게 잡지 않았냐. 1년치에 대한 컨센을. 다만 이게 4분기에 대한 작년 4분기에 대한 EPS 컨센을 좀 크게 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텐데 그것보다 1월 달은 잘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시가 뭐 제뉴얼리 이펙트도 있겠지만 네. 좀 EPS 때문이라도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주식 시장은 조금 올라갈 수는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시 보여주는 네, 알아서 잘 팔아라. 네. 내용이라. 네. 네. 그리고 이게 채권에서는 많이 보는 지표인데 주식에서도 많이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이거를 많이 보는 이유는 경기 침체가 오면 항상 하이힐드는 디폴트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예. 그게 그 왼쪽에 있는 거는 회사채의 만기 도래 일정인데 사실 기준금리를 지금 우리가 뭐 4.5까지 올렸다라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작년 상반기만 해도 뭐 1%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하반기 때 다 올렸어요. 네.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올해부터라고 좀 보고 있고 그게 미국 기업들이 결국은 그러면 빌려는 놨는데 기존에 빌렸던 채권들이 다시 이제 만기 상환이 되는 일정이랑
그러면 고금리로 다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3년부터는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다. 그래서 미국의 그 EPS 같은 경우에도 비용단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애널리스트들이 컨센을 잡아놓은 EPS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그리고 이 부채를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거를 아직까지 그 다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첫 번째로 보고 있고 네. 두 번째는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미국은 투자 등급과 투기 등급으로 나눕니다. 뭐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이게 트리플 신용 등급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네네. 트리플 B 이상의 회사들은 매우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서 투자 등급. 그리고 트리플 B 미만 그러니까 더블 B부터 이제 그 뒤에 뭐 C 등급 이런 것들은 투기 등급.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말로 정크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좀 기업이 좀 건전성이 좀 안 좋은 기업들. 네. 사실 디폴트가 나면 이 투기 등급에서 많이 나거든요. 그 투기 등급의 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 금리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제가 밑에서 그 오른쪽 밑에 있는 그래프가 하이힐드에 대한 스프레드와 미국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보여주고 있는 금리 변동성 지표인데요. 네. 이 두 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데 지금 금리 변동성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스프레드는 아직 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이게 올라가면 실제 과거에 보면 하이힐드에 대한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하이힐드에 대한 디폴트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투자 등급 쪽에서는 비용단의 그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네. 하이힐드 단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미 고금리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지금 이런 금리를 과거 10년 동안은 이런 금리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정크본드들이 이제 10% 이런 금리로 재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재조달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하이힐드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제 정크본드 아까 말씀하신 네. 투기 등급의 네. 건전성이 좀 낮은 기업들.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측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하이힐드 OAS 그리고 미국 US 뭐 WTY라고 돼 있는데 네네. OAS가 스프레드 이게 미 국채 금리 대비해서 네. 얘들 금리에 대한 갭이 얼마큼 있는지를 말하는 거고 예. 오른쪽에 있는 WTD가 이제 이 절대 금리 수준 하이힐드 절대 금리 수준인데 이 파란색이 하이힐드 절대 금리 수준인데 지금 거의 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하이힐드 기업들은 그 견딜 수 없을 텐데 매출이 조금만 부러져도 비용 때문에 그 부도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이힐드는 한 방에 크게 올라가고 한 방에 다시 또 돈 풀어주면 떨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년에 그 하이힐드의 그 부도율에 상승할 수 있는 좀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인가요? 올해. 올해. 저도 아직 헷갈리더라고. 올해와 내년이 이게. 올해 좀 네네. 이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리세션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 제가 네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프를 너무 많이 보여드리니까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자료도 이제 인포맥스에서 올라간다고 하시고 좀 공부해 보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자료들만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좋죠. 예, 네네. 한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얼마나 많이 그중에서 보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예. 중심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단기 선도 금리 스프레드를 좀 꼭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단기 선도 금리가 18개월 뒤에 3개월 금리에서 지금 현재 3개월 금리를 뺀 차이입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미국채의 18개월 뒤에 미국채 3개월 금리 수준에서 1년 반 후에 네, 3개월 금리. 1년 반 후에 3개월짜리 만기 금리가 네. 얼마에 가 있을까? 네. 네, 그거 빼기 그거 빼기 현재 3개월 현재 금리. 3개월짜리 네. 3개월 만기 네. 채권 금리 네. 그걸 뺀 거. 네, 이게 연준 그 파월이 2018년 정도 수준에 2018년도에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미국 10년 빼기 2년 많이 보시잖아요. 네. 미국 10년 빼기 2년이 역전됐는데 예. 경기 침체 아니냐. 예. 근데 파월이 그때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는 10년 빼기 10년 빼기 2년도 보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지표가 있다. 그게 18개월 뒤에 3개월 금리와 3개월 금리 간의 차이가 우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라고 파월이 그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낸 스프레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만들어내고 연준에서도 신뢰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1996년도부터 이게 파란색이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고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기준금리고요. 네.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미국의 10년 금리입니다. 이게 보시면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0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는 연준은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하로 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 과장님. 네. 성 과장님은 선수고 우리는 구식이니까. 네. 자, 이제 공부 좀 합시다.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 이거 하월이 말하기 전까지는 우리 고작 장단기 금리 역전 네. 해봐야 맨날 10년 빼기 네. 2년만 했다고. 네. 그런데 18개월 후에 가서 만기 3개월짜리 금리가 얼마일까가 시장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하고 지금 3개월짜리 만기하고 뺐다. 네. 뺐는데 이게 마이너스다. 네. 그러면 그러면 결국 1년 반 후에 18개월 후에 금리가 확 낮아져 네. 있다 이 말이네. 네. 지금 네. 그거는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스프레드가 꺾여 있는 거는 네. 1년 반 뒤에는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시장 금리가 시장은- 떨어져 있을 네, 것이다. 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금리긴 한데 네. 연준도 이걸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 네. 네. 시장이 그냥 마음대로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백조, 몇천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걸 이렇게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장은 분명히 경기 침체를 계속 연준에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네. 연준도 그거를 뭐 자기들도 지표를 보겠지만 이 지표도 분명히 신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이 단기 선도금리가 역전이 돼서 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연준이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 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미국제 10년 금리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기준금리 아래로도 빠지고 더 이상 올라가지 상승보다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예. 다음 장이 뭐 이게 추세로 가져갔는데 단기 선도금리가 역전된 시기에 언제 인하를 했고 언제 침체가 왔느냐를 제가 밑에 써놨거든요. 98년 9월 달에 역전이 됐었어요. 그리고 98년 9월에 인하를 바로 했어요. 그리고 00년 8월에 역전이 됐는데 01년 1월에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01년 3월에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06년 7월에 역전이 됐고 09년 9월에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07년 12월에 침체가 왔고 예. 그리고 19년도에 이때 파월이 그때 얘기했을 텐데 19년 1월 달에 역전이 됐고 19년 7월 달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2월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네. 침체가 왔습니다. 네. 하여튼 침체가 오냐 안 오냐는 뭐 그 뒤의 얘기지만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거나 인상하지 않고 인하 방향으로 틀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근데 그게 역전됐거든요. 아, 네, 지금 지금 그게- 단기 단기 선 선도금리. 네, 저 단기 파란색의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는 파란색이고 네. 저 고동색은 뭐죠? 빨간색이요. 빨간색. 아 이거 지금 빨간색은 그 금리 무슨 금리? 그 미국 10년 금리. 10년물 금리. 네, 네. 우측으로 봤을 네, 때. 네. 예,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100% 맞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맞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역전이 이게 11월 달 그 금리가 이제 빠질 때 그때 역전이 됐었거든요. 네. 11월 말 정도에. 네. 근데 그 올해 FOMC 2월 달에 하게 되면 이게 다시 저는 0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0 이하로 빠져서 좀 한동안 유지가 돼야 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계속 인하를 베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인하로 돌렸는데 이게 왔다가 또 바로 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좀 시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이 역전은 약간의 그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올해 상반기나 뭐 한 3분기 정도에 이런 지금 역전이 다시 일어난다고 하면 그때는 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제 인하에 대한 베팅이고 그때는 이제 연준도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그리고 그 기준금리 유지를 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저희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겠네요. 단기 선도금리가 이제 일시적으로 잠깐 네. 역전되고 말았던 건지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계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위에 그 사이트로 그 주소 적어놨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친절하실 때가 제가 항상 궁금한 네, 이게 부분이거든요. 무료 네. 사이트인데 겨우 찾았습니다. 이거 못 찾겠더라고요. 감사해요. 네, 네. 그래서 아, 이거 저희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네, 여기 프레드라는 들어가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볼 수 있고 이 주소로 들어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뭐 따로 조작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네, 나와요. 너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CPI 많이 보잖아요. 그 예. CPI 지표에 헤드라인이라는 게 있고 핵심 코어 CPI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거에 그 시계를 돌려보면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가 꺾이는 순간부터는 경기 둔화 또는 침체가 왔었거든요. 그 결국 이게 뭘 뜻하냐면
헤드라인, 그러니까 핵심에는 없는데 헤드라인에 있는 게 에너지랑 식음료거든요. 그게 지금 빠지는 추세가 핵심보다 더 많이 빠진다고 하면 네. 이거는 경기 둔화 또는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플러스긴 합니다. 근데 그 CPI 제가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보면 CPI가 10월 달에는 8.2였고 핵심은 6.6이었어요. 그때는 차이가 1.6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게 12월 달 지표가 CPI가 7.1이었고 핵심이 6%였습니다. 그럼 1.1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은 한 0.2에서 0.3 정도 수준으로 매달 지금 이 갭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0.3으로 돌린다고 하면 한 4개월 정도 뒤면 두 개 역전되지 않을까. CPI가 핵심 CPI보다 아래에 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실질적으로 역전이 되면 그러니까 앞에 1번 지표와 2번 지표가 교집합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침체에 더욱더 큰 베팅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침체를 어떤 식으로 베팅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만의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서로가 스스로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침체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벌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그래요? 일단 침체에 대한 어떤 전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네, 그래프로서 실제 수치로서 많이 입증을 해주셔서 이제 슬슬 대응 전략에 대해서 네네. 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승희 씨 잠깐만. 네네네네. 나 지금 약간 이렇게 감동의 물결에 젖어가지고 어머. 우리가 이 인포맥스 라이브에 네. 참 숱한 뭐 리서치 센터장님들, 애널리스트들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저 오늘 사실 조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선 과장님 가져오신 게 네. 자료도 우리가 평소에 잘 못 접한 그건데다가 아까 사실 그 뭡니까 파월이 언제부턴가 얘기했다는 거 18개월하고 3개월하고 그 단기선도 단기선도. 네. 금리 스프레드 그걸 제가 기사를 보고서 제가 완벽히 이해를 못했어요. 네. 기사를 읽으면서. 근데 오늘 선 과장님 통해서 공부가 됐어요. 아. 공부가 된 데다가 아까 이거 경기 침체의 징조 두 번째 물가 스프레드. 네네. 나 이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네. 아. 야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 하면은 승희 씨가 여기서 이제 막 보내드릴 뭐 오늘만 날인가 또 맞죠, 또 맞죠. 모시면 되는데 네네네네. 대응 전략 듣기 전에 네. 이렇게 날로 공부하시면서 지금 좋아요 249는 말도 아니다. 와 이건 너무 하셨 이거는 일단 지금 1,700명이시면은 못 돼도 800원 찍고 맞죠, 대응 전략 맞죠. 들읍시다. 맞죠 맞죠. 잠깐만 나가셔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가시죠. 오십시오. 여러분 지금이에요. 아유. 지금.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새해 인사나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잘 보내셨죠? 자, 좋아요가 시간 올라가고 너무- 있나요? 시간 너무 빨리 가네요. 시간 정말 빨리 가죠. 시간 아니 저 성 과장님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네네. 우리도 또 독한 면이 있어가지고 네. 찐이다 싶으면은 막 귀찮을 정도로 저희 또 이제 작가님이 섭외 막 들어갈 거예요. 오늘 다 쏟아내지 마시고 네네. 천천히 우리를 확실하게 꼭꼭 씹어서 이해시켜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해나님이 문 잠그래요. 가시지 못하게. 못 간다고? 문 잠궈 이러시는데요. 지금 바깥에 박덕희님하고 우리 토명 기다리고 계신데. 주연님께서 MZ 세대가 시장 구성을 뛰어난 한 번 더가 아닙니다.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이 낮에 정신없는 장을 보내고 나서 유럽장 빠지고 뉴욕장 지수선물 막 지금 막 하락세로 보이고 하면 우리 이렇게 방송 못 해요. 네. 그리고 또 성 과장님도 그쪽 부류시네. 희한한 게 네. 경기 침체 옵니다. 장 더 빠집니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영희 교수님, 저 강영현 이사 할 것 없이 그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얼굴에는 이렇게 웃음이 있는데 우리 지금 우아하세요. 네. 성 과장님도 지금 내용은 약간 으스스한데 경기 침체 내용 아닌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반면에 좋게 얘기하시는 강설원자들이 보면은 얼굴이 심각해. 그러네요. 또 생각해보니까.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래요. 지금 대응 전략. 오늘 대응 전략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할수 대응 전략 썸네일만 아니 날릴까요? 그냥. 대응 전략 유튜브를 아시는군요. 이부 기대하세요. 대응 전략보다도 그러면은 대응이야 각자 알아서 할게요. 요거 경기 침체 징조 3 요까지만 오늘 좀 공부시켜 주세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게 경기 침체 징조의 3,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이게 지금 미국 BEI라고 해가지고 예. 미국 10년 국채 금리에서 미국 10년 실질 금리를 뺀 스프레드예요. 실질 금리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팁스거든요. 팁스. 네. 그래서 이 스프레드는 10년 동안의 미국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인데 지금 이 차이가 한 2.3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 그래프를 제가 가져왔는데 06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랑 그 코로나 시기 때 이게 검은색 점선이 검정색 점선이 미국 10년 BEI 지수인데요. 네. 지금은 물가가 높아서 문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금리를 올리면서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 이 검은색 그래프가 밑으로 빠집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한다는 거고 네. 이게 지금 2.3인데 제가 1%포인트 이하의 하락이 경기 침체라고 했는데 이건 확실한 경기 침체의 우려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는 거의 1.5% 정도 밑으로 빠지면 이 사람들이 매우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시장은 그러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분명히 주식시장의 가격으로 반영을 시켜줄 거예요. 네.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2.3이라고 하면 경기 침체를 보는 사람들이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 그 거래 기준으로 보면 침체에 대한 시그널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 네. 대신 이 3번 그래프가 만약에 지금 이 2.3% 정도 수준인데 이게 1.5% 아래로 빠진다고 하면 그게 올해 사실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빠진다고 하면 우리가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된다. 그때는 1번, 2번, 3번의 교집합이 모두 게 다 겹쳐진다고 하면 네.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더 비중을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예. 이게 채권에서는 많이 거래를 하는 지표예요.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많이 뭐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BEI 하지만 저기 이제 소위 말하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네.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 네, 네. 하. 이게 나중에 또 대응 전략에도 다 나오는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네. 이 전망만 얘기하고 가가지고 아니, 분명히 이게 경기 침체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 이거가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하신 건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다 팔아라 이거 절대 아니고요. 네. 네. 딱 분위기가 네. 저 FOMC 전까지는 네. 그냥 막 1월 효과 갈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산타가 음력으로 온다 이거 하면서 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대응 전략은 네. 좀 어질어질할 때 그때 모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내지는 빠지기 전쯤에 네. 한번 또 모셔가지고 나머지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큰 그림이세요. 꼭 한 번 더 오시게 하려고. 네. 꼭 오시게 하려고 큰 네, 그림을 그래서 그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망만 말씀드리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예. 이거는 뭐 다음에 말씀드릴까 이번에 말씀 뭐. 지금 네, 오늘 지표를 네. 너무 많이 보여드렸는데 네. 이 지표를 토대로 좀 경기 침체를 좀 판단을 하시고 연착륙이 오든 경착륙이 오든 시장 대응은 사실 작년보다 올해가 쉽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올해 잘 대응을 하면 주식 쪽에서나 채권 쪽에서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 저희 가장 큰 그 대응 시나리오는 주식과 채권을 이제 같이 운용을 하면서 시장에 따라서 리밸런싱을 하는 방향인데 그거를 좀 수치로 좀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네. 이때는 주식 비중을 올려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라. 이때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이렇게 가져가라. 그래서 경착륙이 오면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아 지금 너무 연착륙이 궁금한데요, 과장님? 지금 당장 듣고 싶은데 오면. 네, 어쩌죠? 날 어떡하지? 이게 킨데. 다음 주 스케줄 어떻게 되죠, 저희? 그게 키인데 네. 아니요. 하셔. 오늘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자료실에 이 진짜 주옥 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또 같이 공유해 주시니 감사하고 요거 우리 공부 열심히 한번 하고 네. 다음에 성 과장님한테 대응 전략 한번 들을게요. 지금 이렇게만 진도 확 빼버리시면은 네. 대응 전략 얘기하셔도 아까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한다 하면 앞에 거 막 설명하다가 정신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승희 씨 네. 느껴져요? 오늘 우리 진짜 신상 완전 득템한 거야. 완전요. 완전 득템이야. 새로운 스타일 탄생을 그러니까 느꼈어요. 새로운 스타일 탄생. 네. 진짜. 아니 그냥 시청자분들 채팅창 반응 보면 바로 알 수 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올 수 있을지 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한마디만. 하십시오. 한마디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네. 오케이. 아, 네. 한국인들이 제가 이거 네. 텔레그램에서 따온 건데 네, 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최근 2년의 수익률이에요. 네. 가장 위가 테슬라인데 올해 그러니까 2년 동안 73% 빠졌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주식을 지금 왜 사는지에 대해서 좀
항상 생각을 좀 해보라. 당신이 절대금리 메리트 배당을 보고 지금 사는 거냐? 아니면 지금 멀티플이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거냐? 아니면 당신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니까 가치보다 가격이 훨씬 낮은가? 안전마진이 있는가? 그래서 보유한 모든 주식에는 좀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은 언제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나한테 확률적인 우위가 있을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벌 수 있을 때 가져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기관과 주식이 좋은 타이밍.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다음 대응 방안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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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주식을 왜 사는가? 1번 절대금리 메리트, 멀티플이 지금부터 더 커지겠느냐? 지금 가격이 가치보다 낮으냐? 나 저거 안 따지는데. 그냥 싸다 싶으면 그거 하고 뭐 저기 보고 썸네일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무 좀 그렇더라고. 이게 너무 사면 다 빠져 있으니까 네. 이게 또 항상 고점에 사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게 좀 뭐 성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하여튼 분명히 근거가 있으면 지금 하락 정도 버틸 수가 있고 네. 근거가 없으면 사실 지금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이제 또 다음에 과장님 네네. 뵐 때 또 충분히 설명해 주실 거라 믿으면서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네. 할 것 같은데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아 진짜 오늘 공부가 정말 많이 된 것 같아요. 머리가 갑자기 무거워진 느낌? 빡친 느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성상현 금융투자부 과장님, 노란우산 공제본부에서 나오신 우리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 지금은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세요. 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다음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